옛적 경상도 한 고을에 재산 많고 나이 26인 과부 하나 있었는데 성은 최씨요, 이름은 월하라 했지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큰 기와집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 기와집이란 것이 대문간부터 사랑채, 안채, 행랑채까지 두루 갖춘 양반집이요. 뒷뜰에는 연못과 정자까지 있는 호화로운 저택이었답니다. 월하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났고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으며 시문에도 조예가 깊었어요. 남편이 사업차 한양에 올라갔다가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젊고 아름다운 그녀에게 혼담이 끊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월하는 모든 청혼을 거절하며 홀로 지내기를 고집했어요. 그녀의 유일한 낙은 5일장마다 희귀한 물건을 찾아 사들이는 것이었지요. 진주, 비취, 고려청자는 물론이요. 중국에서 온 비단과 향료, 때로는 서역에서 온 신기한 보석까지 가리지 않고 사들였어요. 고을 사람들은 과부님 취미가 별나시다며 혀를 찼지만 월하에게는 그것이 외로운 일상에 활력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어느 봄날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핀 4월 초파일이었어요. 아침부터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새들이 지저귀는 화창한 날씨였지요. 월하는 연분홍 비단 치마에 옥색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비녀 하나만 꽂은 단정한 모습으로 여종 갑순이와 함께 장터로 나섰어요. 아씨, 오늘은 뭘 사실 작정이신가요? 글쎄다. 가서 보면 알겠지. 월하는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장터로 가는 길목에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냇물이 졸졸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른 아침부터 장터는 온갖 상인들로 북적였고 각지에서 온 진기한 물건들이 햇살 아래 반짝였어요. 월하는 천천히 장터를 둘러보며 흥미로운 물건들을 구경했지요. 함경도에서 온 털가죽, 제주도에서 온 전복, 일본에서 건너온 칠기까지 없는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 발걸음이 자꾸만 장터 끝쪽으로 향했지요. 아씨, 저기 끝자락에 무엇인지 이상한 빛이 나는 것 같사옵니다. 갑순이의 말에 월하는 고개를 돌렸어요. 장터 한 구석 헌 돗자리 위에 앉은 늙은 행상이 무언가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의 앞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 손바닥만 한 호리병 하나가 신비로운 푸른 빛을 내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월하는 그 빛에 이끌려 다가갔지요. 가까이서 보니 호리병은 청백색 자기로 만들어진 것 같았는데 표면에 용과 구름 무늬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무늬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지요. 이게 무엇인고? 글쎄 말이여, 마님. 북쪽 깊은 산중에서 얻은 것인디 밤이면 달빛을 머금어 이리도 빛이 나요. 신선히 쓰던 물건이라 하더이다. 행상은 주름진 얼굴에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어찌 파는 것이오? 워낙 신기한 물건이라 아무나 가질 수 없어서 말이요. 진짜 주인을 만나면 스스로 택할 것이라 하였는디 값은 20냥이요. 20냥이라 함은 쌀 20가마니 값이니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지요. 갑순이는 혀를 차며 어휴, 터무니없는 값이구먼이라 중얼거렸지만 월하는 그 신비로운 빛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호리병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마치 전생에 무언가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좋소이다. 사겠소. 월하가 거금을 선뜻 내어주자 행상은 놀란 기색이었어요. 정말 사시겠다고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지. 아니요. 이 물건은 분명 내 것이 될 운명인 것 같소. 돈을 받은 행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리병을 고운 비단에 싸서 건네주었지요. 마님의 눈이 정확하시오.
이 물건은 분명 특별한 인연을 가져다 줄 것이요. 월화는 호리병을 소중히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갑순이는 여전히 너무 비싼 값을 주셨다며 투덜거렸지만 월화는 기분이 좋았지요. 장터를 벗어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앞에서 훤칠한 총각 하나가 허둥지둥 뛰어오고 있었지요. 갓을 비스듬히 쓴 모습이 어딘지 급해 보였고 뭔가에 쫓기는 듯한 기색이었어요. 월화는 옆으로 비켜서려 했지만 총각은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그녀와 정면으로 부딪혔지요. 어메나. 월화는 뒤로 비틀거리며 손에서 호리병을 놓쳤어요. 그 순간이 마치 긴 꿈처럼 느려졌지요. 푸른 빛을 내던 호리병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돌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신비로운 빛은 한순간 번쩍이다가 하늘로 사라져 버렸지요. 아이고, 큰일 났구먼. 총각은 황급히 땅에 엎드려 조각들을 주워 모으며 당황했어요. 키는 훤칠하고 어깨는 넓었으며 갓을 벗은 머리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지요. 얼굴은 달처럼 희고 눈썹은 검었는데 무엇보다 그 눈빛이 맑고 순수해 보였어요.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몸가짐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월화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총각의 그 순진하고 당황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오히려 총각이 더 안쓰러워 보였지요. 이를 어쩌면 좋겠소? 20냥이나 주고 산 것을. 20냥이라고요? 총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지요. 소인이 반드시 갚겠사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말이요. 소인에게는 돈이 없지만 몸으로라도 갚겠습니다. 당신이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찌 믿겠소? 혹시나 해서 묻는데 집안은 어떻게 되고? 총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소인은 떠돌이입니다. 부모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어서 이 고을 저 고을 떠돌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 갑순이가 나섰지요. 아씨, 차라리 이 총각을 머슴으로 부려서 빚을 갚게 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요즘 일손도 부족하고 품삯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요. 월화는 총각을 찬찬히 훑어보았어요.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몸가짐이 예사롭지 않았고 말투도 정중했지요. 무엇보다 그 맑은 눈빛이 마음을 움직였어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순진한 눈이었지요. 그러면 20날 동안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 빚을 없던 일로 하겠소? 정말이옵니까? 고맙습니다, 마님. 총각은 땅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 순간 월화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일었지요. 운명의 실이 그들을 엮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무엇이오? 소인의 이름은 강산이라 하옵니다. 강산, 좋은 이름이로구나. 그럼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지내거라. 이렇게 해서 강산이라는 총각이 월화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인연이 훗날 어떤 놀라운 일로 이어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지요. 이튿날부터 강산은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하는 일마다 엉성하기 그지없었지요. 야, 총각아, 마당이나 좀 깨끗이 쓸어라. 갑순이의 지시에 강산은 비를 들고 나섰지만 한쪽을 쓸면 다른 쪽이 더러워지고 바람이 불면 쓸어놓은 낙엽들이 다시 흩어졌어요. 1시간을 씨름해도 처음과 다를 바 없었지요. 아이고, 답답해서 못 보겠네. 갑순이가 나서자 강산은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었어요. 미안하오. 집안일에 익숙지 못해서 말이요. 변통을 치우라 시키면 지게에 실어서 나르다가 이리저리 흘리며 난리를 쳤어요. 우물물을 길어오라 하면 두레박이 우물 속으로 떨어뜨리기 일쑤였지요. 심지어 닭에게 모이를 주라 했더니
자신이 먹을 밥을 닭장에 부어버리는 바람에 갑순이가 기절할 뻔했어요. 어느 날은 장작을 패라 했더니 도끼로 자신의 발을 찍을 뻔했고, 빨래를 널라 했더니 젖은 옷을 땅에 떨어뜨려 다시 빨아야 했어요. 물동이를 나르다가 넘어져서 물을 다 쏟기도 하고, 밭에 김을 매러 갔다가 참외 싹을 잡초인 줄 알고 뽑아버리기도 했지요. 그런데 강산에게는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일은 서툴렀지만 마음씨만큼은 따뜻했지요. 어느 날 갑순이가 감기에 걸려 알아누웠을 때 강산은 밤새 간병을 했어요. 미음을 끓여주고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정성껏 돌봤지요. 갑순이 누나, 괜찮아요? 고마워요, 강산아. 당신은 참 마음이 고운 사람이에요. 갑순이도 처음엔 강산을 못마땅해 했지만 이런 일들을 겪으며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또 다른 날에는 길 잃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강산은 며칠 동안 그 강아지를 찾아다니며 주인을 찾아주었지요. 주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할 때 강산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어요. 할머니, 다행히 찾았네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고맙구나, 젊은이. 하늘이 복을 내릴 게다. 이런 강산의 모습을 보며 월화는 점점 더 마음이 끌렸어요. 겉으로는 바보 같아 보여도 속마음은 누구보다 착하고 순수했으니까요. 월화는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찼어요. 저런, 세상에 저리도 둔한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이상했어요. 화가 나기는커녕 묘한 미소가 입가에 맴돌았지요. 강산의 서투른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서 귀여웠던 것이에요. 강산아, 참외밭이나 좀 보러 가거라. 새들이 쪼아먹는지 살펴보고. 알겠사옵니다. 강산은 의기양양하게 참외밭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한나절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월화가 직접 나가보니 강산은 참외밭 한가운데 앉아서 개미들이 줄지어 이사하는 모습을 넋 놓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뭘 하고 있는 거요? 아, 마님, 이 개미들이 참 신기해서 말이요. 저리도 작은 몸으로 저보다 큰 것들을 나르고 정말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렇게 부지런해지고 싶어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월화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어요. 개미 구경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참외를 살피라고 했는데. 아, 그러고 보니 그랬군요. 하하. 강산은 해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찌나 순진하고 밝은지 월화는 화를 낼 수가 없었지요. 어느 저녁 월화는 강산이 혼자 마당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의 옆모습이 달빛에 비쳐 마치 그림 같았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마님, 별을 보고 있었어요. 별을?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의 별들은 모두 우리를 지켜보는 조상들이라고요. 강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배어 있었어요. 월화는 그런 그가 더욱 안쓰러워 보였지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셨군요. 네, 전란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강산의 눈가에 슬픔이 어렸어요. 월화는 그런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지요.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에 강산이 고개를 돌려 월화를 바라보았어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어요. 한편 강산도 몰래 월화를 지켜보곤 했어요. 그녀가 마루에서 바느질을 할 때의 우아한 모습,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는 자상한 모습, 갑순이와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모습들이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요. 참 고운 분이시다. 강산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느 날 밤 비가 내렸어요.
강산의 헛간에 비가 새어 들어오자 월화는 그를 안채로 불렀지요.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세요. 안 됩니다, 마님. 어찌 감히. 괜찮아요. 사랑채 마루에서 주무시면 되니까요. 월화는 강산을 위해 깨끗한 이불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차까지 끓여 주었지요. 고맙습니다, 마님.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서 잠을 잤어요. 비바람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묘한 설렘을 느꼈지요. 저녁 무렵 갑순이가 투덜거렸어요. 아씨, 저 강산 때문에 일이 더 늘었어요.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도 20알이라 약속했으니 어찌 저리도 바보 같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밉지가 않네요. 얼굴이 순해서 그런가. 월화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강산의 허술함이 오히려 마음을 끌었지요. 잘생긴 얼굴과 넓은 어깨, 그리고 해맑은 미소가 자꾸만 눈에 아른거렸어요. 바보라 하나 어찌 이리도 빛이 나는고. 밤이 되면 월화는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강산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순진한 눈빛이, 어설픈 손짓이, 해맑은 웃음소리가 마음속에서 맴돌았지요. 처음에는 단순히 불쌍해서였는데 어느새 그 마음이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한낮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모든 것이 나른하고 고요했지요. 매미가 울어대고 닭들도 그늘에 숨어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월화는 목간통에 찬물을 받아놓고 목욕을 하기로 했어요. 갑순아, 마당 문 좀 잘 닫아놓거라. 네, 아씨. 혹시 모르니 문고리에 끈을 묶어놓겠습니다. 갑순이는 문을 단단히 닫고 시장에 심부름을 가고 없었어요. 집안이 조용해지자 월화는 안심하고 목욕 준비를 했지요. 먼저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다가 목간통에 가득 채우고 향기로운 꽃잎 몇 개를 띄웠어요. 홀로 남은 월화는 천천히 저고리를 벗고 치마끈을 풀었어요. 하얀 속꽃마저 벗어젖히자 달빛처럼 하얀 살결이 드러났지요. 26 나이의 여인답게 곡선이 아름다웠고 남편 없이 지낸 3년 동안에도 여전히 탄력 있는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목간통에 발을 담그니 시원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천천히 몸을 담그고 머리를 적시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지요. 물방울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고 젖은 머리카락이 목덜미에 달라붙었어요. 한낮의 더위가 물의 차가움과 만나니 온몸이 시원해졌지요. 그때였어요.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갑순이가 벌써 돌아왔나?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워 남자일 것 같았어요. 월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누구요? 대답이 없었어요.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문 앞에서 멈췄어요. 월화는 급히 몸을 웅크리고 두 손으로 가슴을 가렸어요. 갑순아, 갑순아. 그때 문이 끼익하고 열렸어요. 끈이 제대로 묶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문틈으로 강산의 얼굴이 나타났지요. 마님, 우물에서 두레박을, 강산은 말을 멈추고 눈을 깜빡였어요. 물에 반쯤 잠긴 월화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에요. 하얀 어깨와 목덜미, 물 위로 드러난 쇄골의 선이 햇살에 반짝였지요. 젖은 머리칼이 어깨로 흘러내리고 물방울이 그녀의 살결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 안 돼요. 나가세요. 월화는 얼굴이 불타오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강산은 움직이지 않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지요.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무엇인가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마님을 찾다 보니 보게 되었습니다. 강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거칠어졌어요.
그의 시선이 월아의 젖은 몸매를 훑고 지나갔지요. 빨리 나가세요. 월아가 물을 차며 소리치자 그제서야 강산이 정신을 차렸어요. 죄송합니다. 문이 닫히고 강산의 발걸음이 멀어졌어요. 월아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이 쿵쾅거려 진정이 되지 않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분노와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강산의 그 놀란 눈빛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그 눈빛에는 음흉함이나 욕정이 아닌 순수한 경이로움 같은 것이 있었어요. 정녕 나를 여자로 본 것일까? 월아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어요. 26의 나이에 아직 탱탱한 살결과 곡선이 물 위에서 흔들렸지요. 갑자기 부끄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설렘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목욕을 마치고 옷을 입은 후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강산의 그 시선이, 그 순간의 침묵이 자꾸만 생각났지요. 평소에는 바보 같아 보이던 그가 그 순간만큼은 남자다웠어요. 그날 저녁 강산은 월아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갑순이가 불러도 대답이 없어 헛간을 들여다보니 볏짚 위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강산아, 저녁 먹어라.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래도 먹어야지. 아씨가 특별히 고기까지 끓여주셨는데. 월아는 마루에 서서 그 대화를 들었어요. 강산이 자신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이상하게도 그것이 달갑게 느껴졌어요. 나를 본 것이 그리도 충격이었을까? 그날 밤 월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강산의 눈빛이 꿈속에서도 따라다녔지요. 수치심과 설렘이 뒤섞여 가슴을 조였어요. 목욕하던 그 순간이 자꾸만 되살아났고 강산의 시선을 받던 자신의 몸이 다시금 화끈거렸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마음이란 것이 어찌 뜻대로 되겠어요? 월아는 이미 강산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며칠이 지나도 강산은 여전히 어색해했어요. 월아와 눈이 마주치면 급히 고개를 돌리고 말을 걸어도 네, 그렇습니다만 반복했지요. 평소의 해맑음은 어디로 갔는지 어둠침침한 모습이었어요. 월아는 답답했어요. 그 어색함을 깨뜨리고 싶었고 동시에 무언가 다른 감정도 꿈틀거렸지요. 그날 본 자신의 몸에 대한 강산의 반응이 궁금했던 것이에요. 갑순아, 오늘 저녁에 술상이나 하나 차려라. 술상이요? 무슨 일이 있나요? 그냥 강산이가 고생하는데 한번 대접해주고 싶어서. 갑순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분부대로 했어요. 저녁 무렵 마루에 술상이 차려졌지요. 맛있는 안주들과 함께 고급 청주 한 병이 놓였어요. 월아는 일부러 평소보다 화사하게 차려입었지요. 연한 분홍색 저고리에 하얀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예쁜 비녀를 꽂았어요. 강산아, 이리 와서 앉으시오. 강산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래쪽에 꿇어 앉았어요. 월아는 일부러 옆자리를 가리켰지요. 여기 앉으시오. 머슴이라 해도 손님인데. 아닙니다, 마님. 소인은 여기가 편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리 오시오. 월아는 자리를 옮겨 앉으며 치마자락을 살짝 걷어 올렸어요. 하얀 발목이 은은히 드러났지요. 그리고는 술잔에 청주를 따라 건넸어요. 드시오. 강산은 두 손으로 받아들이켰어요. 월아도 잔을 들어 입에 댔지요. 술기운이 돌기 시작하자 볼이 붉게 물들었어요. 강산은 고향이 어디요? 글쎄요, 특별한 고향이 없어서. 가족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강산의 대답이 시원치 않았어요. 월아는 더 술을 따라주며 물었지요. 그럼 장가는 언제 들 생각이요? 이 말에 강산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장가요?
젊은 총각이 언제까지 혼자 살 수는 없지 않겠소? 월화는 은근히 강산의 반응을 살폈어요. 술 기운에 볼이 더욱 붉어진 채로 웃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지요. 저고리 깃이 살짝 벌어져 하얀 목선이 드러났어요. 소인 같은 놈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무슨 소리요? 잘생기고 힘도 좋은데. 월화는 강산의 팔뚝을 살짝 만지며 웃었어요. 그 순간 강산의 몸이 굳어졌지요. 마님, 뭐가 부족해서 장가를 못 간다는 거요? 월화는 점점 대담해졌어요. 술 기운도 있었지만 강산의 어색한 반응이 오히려 그녀를 자극했지요. 치마를 한 번 더 끌어올려 종아리 일부가 보이게 했어요. 돈이 없어서 변변한 집도 없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월화는 강산 쪽으로 몸을 더 기울였어요. 은은한 향기가 풍겼고 저고리 사이로 하얀 살결이 살짝 보였지요. 마님,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강산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월화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월화는 다시 술잔을 들어 마셨어요. 그리고는 강산의 손을 잡으려 했지요. 강산아, 나를 봐요. 그때 강산이 벌떡 일어섰어요. 마님,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어디 가요? 아직 이른데. 하지만 강산은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어요. 혼자 남은 월화는 허탈함과 함께 묘한 오기가 생겼지요. 어찌 나를 보지 않는가? 그날 밤 월화는 더욱 술을 마셨어요. 질투와 애욕이 한데 얽히니 마음이 복잡했지요. 자신의 매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강산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그런 순진함이 더욱 마음을 끌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멀리 밭으로 나가버렸어요. 월화와 마주치기를 피하는 것 같았지요. 월화는 그런 강산을 보며 속이 탔어요. 내가 너무 노골적이었나? 하지만 후회보다는 더욱 강한 마음이 생겼어요. 강산을 향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갑순이가 눈치를 챘어요. 아씨, 혹시 강산이한테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이상해 보여서요. 갑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월화는 자신의 마음이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어요. 그날 저녁 월화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강산을 직접 유혹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기회를 만들기로 한 것이에요. 강산아, 내일부터 내 책을 정리하는 일을 도와주겠어? 책을요? 네, 사랑채에 있는 책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필요해요. 당신은 글을 아니까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핑계였어요. 실제로는 강산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책을 정리했어요. 좁은 사랑채에서 나란히 앉아 책을 분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지요. 때로는 손이 스칠 때도 있었고 같은 책을 보려다 얼굴이 가까워질 때도 있었어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월화가 물으면 강산이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박식함에 월화는 감탄했지요. 정말 많이 아시네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그저 책을 좋아해서 많이 읽었을 뿐입니다. 강산은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어요. 하지만 월화는 그런 신비로운 면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지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시집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이 시 참 좋네요. 월화가 한 구절을 읽었어요. 사랑을 노래한 아름다운 시였지요. 정말 그런가요? 강산도 그 시를 읽어보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지요. 시의 내용이 사랑에 대한 것이어서 어색했던 것이에요. 마님, 이런 시는 왜요? 아름다운 시인데요.
월화는 일부러 강산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시를 다시 읽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감미로워 강산은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이런 식으로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강산도 더 이상 월화를 피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지요. 며칠 후 월화는 참다 못해 강산을 불렀어요. 강산아, 이리 와서 앉아라. 강산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고 앉았어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무엇이오? 월화의 타박스러운 말에 강산은 고개를 숙였어요. 송구스럽습니다, 마님. 집안일도 서툴고 반일도 서툴고 그럼 대체 뭘 할 줄 아는 거요? 그때 강산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소희는 글을 좀 압니다. 글? 네, 그리고 그림도 조금. 월화는 흥미가 생겼어요. 그럼 한번 보여보시오. 강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일어나서 사랑채로 갔어요. 곧 문방사호를 가져왔지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붓과 벼루, 그리고 고급 화선지였어요. 강산은 조용히 먹을 갈기 시작했어요. 그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먹을 갈고 붓을 들어 종이 위에 대는 순간 그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붓끝이 종이 위를 흘러가자 매화가 피어났어요. 까지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했고 꽃잎 하나하나에 생명이 깃들어 있었지요. 이어서 난초가 그려졌는데 그 우아한 자태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월화는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그 바보 같던 강산이 그린 것인지 믿을 수 없었지요. 붓놀림 하나하나가 예술이었고 먹의 농담이 절묘했어요. 이게 정말 당신이 그린 거요? 네, 마님. 강산의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의 어눌함이 사라지고 차분하고 깊이 있는 음성이었지요. 어디서 배웠소? 어려서부터 스승님께 배웠습니다. 스승님이라니? 강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월화는 이미 깨달았지요. 이 남자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월화는 강산의 그림을 들고 고을의 화공을 찾아갔어요. 이 그림값이 얼마나 될까요? 화공은 그림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누가 그린 겁니까? 그게 왜요? 이 붓놀림, 이 기법, 궁중 화원의 솜씨입니다. 최소한 20냥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화는 가슴이 뛰었어요. 20냥이라니 호리병값과 똑같았지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생겼어요. 궁중 화원의 솜씨라니 강산이 대체 누구일까요? 집으로 돌아온 월화는 강산을 다시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림을 그릴 때의 그 우아한 자세, 붓을 잡는 그 세련된 손놀림이 자꾸만 생각났지요. 강산아. 네, 마님. 당신 그림이 20냥은 받을 만하다 하더군요. 강산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어요. 그럼 이제 가야겠군요. 왜요? 벌써 며칠 안 됐는데. 빚을 다 갚았으니. 아니에요. 월화는 급히 말을 막았어요. 강산이 떠날까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림은 팔지 않겠어요. 너무 아까워서요. 그럼 대신 다른 일을 해주세요. 제 어깨가 아픈데 매일 주물러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은 핑계였어요. 실은 강산을 곁에 두고 싶었던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마님. 이렇게 해서 강산은 계속 월화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매일 저녁이면 월화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부드럽고 따뜻한지 월화는 몰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강산의 손이 어깨를 만질 때마다 전율이 온몸을 흘렸어요. 그의 체온이, 그의 숨결이 가까이 느껴졌지요. 월화는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마님, 이 정도면 될까요?
아니에요. 조금 더. 월화는 일부러 시간을 늘렸어요. 강산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월화와 강산이 장터에 나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한 여인이 사내들에게 둘러싸여 울고 있었지요. 돈을 갚아라. 언제까지 미룰 셈이냐?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갚겠습니다. 그런 소리 듣기 지겹다. 사내들 중 하나가 여인을 밀쳤어요. 여인은 땅에 넘어지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때 강산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만두시오. 뭐야, 이놈은? 사내들이 강산을 노려보았어요. 하지만 강산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여인을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소. 웃기는 소리 하네. 너 같은 거지가 무슨. 사내가 주먹을 들어 강산을 치려 할 때였어요. 갑자기 검은 갓을 쓴 무사들이 바람처럼 나타났지요. 감히 누구를 건드리려 하느냐. 무사들의 칼이 번쩍였어요. 악한 사내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지요. 그리고 무사들도 강산에게 고개를 숙인 후 사라져버렸어요. 월화는 깜짝 놀랐어요. 무사들이 강산을 보호하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강산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어디선가 무사들이 나타나 도와주었지요. 마치 그림자처럼 강산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월화는 점점 의심이 들었어요. 강산이 대체 누구이기에 무사들이 호위를 할까요? 그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지요. 어느 날 밤 월화는 강산이 사랑채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달빛 아래에서 혼자 춤을 추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춤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궁중 무용 같은 우아한 동작이었지요. 월화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강산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예술이었고 그의 자태가 마치 신성 같았지요. 평소의 어눌한 모습은 어디 가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정말 누구일까? 월화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궁중화원의 솜씨, 우아한 춤, 그리고 무사들의 호의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지요. 다음 날 월화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어요. 강산아, 정말 떠돌이가 맞아요? 네. 왜 그런 말씀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강산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중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 발전했어요. 어느 날 저녁 월화가 어깨가 아프다고 하자 강산이 주물러 주었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부드럽고 정확한지 월화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요?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자주 해드렸거든요. 강산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월화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정교한 안마법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월화는 강산의 정체에 대해 곰곰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니 평범한 떠돌이가 아닌 것은 분명했지요.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장터에서 한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강산이 뛰어들어 구해낸 것이에요. 그런데 그 헤엄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지요. 마치 용같이 물속을 헤엄쳐 아이를 구해냈어요. 대단하네요, 강산 씨. 물에서 자란 사람 같아요. 사람들이 칭찬했지만 월화는 또 다른 의문을 품었어요. 그런 헤엄 실력은 어디서 익힌 것일까요? 그날 밤 월화는 마침내 강산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강산아,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마님, 무슨 말씀인지. 그림도 궁중화원 수준이고 춤도 궁중 무용 같고 헤엄도 그렇게 잘 치고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강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지요. 마님, 저는 그냥 여러 가지를 배운 사람일 뿐입니다. 왜 계속 숨기려고 해요?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월아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강사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아직 때가 아니라서요. 때라니요? 언젠가는 모든 것을 말씀드릴 날이 올 겁니다. 강산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월아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지요.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강산의 정체를 암시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어느 날은 한자로 된 어려운 문서를 술술 읽어냈고, 또 어느 날은 복잡한 계산을 머릿속으로 척척 해냈어요. 평범한 떠돌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월아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강산이 누구든 자신에게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그의 과거나 신분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했어요. 드디어 20날이 다가왔어요. 월아는 초조했어요. 강산이 정말 떠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머물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날 저녁 월아는 용기를 내어 강산을 불렀어요. 강산아, 이리 와서 앉아라. 네, 마님. 달빛이 마루를 비추고 있었어요. 월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내일이면 20날이 다 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떠날 거야? 강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의 표정에도 아쉬움이 어려 있었지요. 마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은혜는 무슨 은혜야? 나도 좋았어. 월아는 용기를 내어 강산의 손을 잡았어요. 차라리 내 집에서 함께 살면 안 되겠어? 나는 당신이 좋아. 강산은 놀란 듯 월아를 바라보았어요. 마님, 정말이야. 처음에는 불쌍해서였는데, 이제는 정말 좋아해. 월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심이었지요. 내가 과부라서 부담스럽다면 그냥 함께 살아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 강사는 한참 동안 월아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크게 웃었지요. 하하하. 월아는 당황했어요. 자신의 고백을 비웃는 것일까요? 왜 웃어요? 미안합니다, 마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였어요. 갑자기 마당으로 검은 옷을 입은 무사들이 나타났지요. 이번에는 여러 명이었고 그들의 기세가 심상치 않았어요. 세자 저하 때가 되었습니다. 세자? 월아는 깜짝 놀라며 강산을 바라보았어요. 세자 저하, 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무사들이 강산에게 절을 올렸어요. 월아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세자라니, 그럼 당신이? 강산, 아니, 세자는 미안한 표정으로 월아를 바라보았어요. 죄송합니다, 마님. 저는 왕세자입니다. 월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땅에 엎드려 떨기 시작했지요. 죄송합니다, 전하. 소녀가 감히 자신이 왕세자에게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 온몸을 불태웠어요.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았지요. 세자는 월아를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일어나세요, 월아님. 모르고 한 일이니 죄가 아닙니다. 전하, 저에게는 즐거운 추억이 되었을 뿐입니다. 세자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지요. 그럼 저와 함께 지낸 것도 모두 거짓이었나요? 아닙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 명의 남자로 대접받았어요. 세자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배어 있었어요. 궁에서는 모든 사람이 제게 예를 갖춥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강산이었어요. 월아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지요. 왜 속이셨어요? 민정을 살피기 위해 미행길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마님을 만나게 되어 세자는 호리병 조각들을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이것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니까요. 전하, 앞으로 이 고을에 더 이상 악행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세자는 월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웠습니다, 월하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전하. 세자는 마지막으로 월하의 손을 잡았어요. 행복하게 사세요. 분명 좋은 분을 만나실 겁니다. 전하. 그리고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함께 보낸 시간은 비밀로 해주세요. 네, 전하. 세자는 무사들과 함께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꿈처럼 호련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진 것이지요. 홀로 남은 월하는 마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 그리움과 아쉬움이 모두 뒤섞인 눈물이었지요. 며칠 후 고을에 소문이 돌았어요. 악한 관리들이 모두 쫓겨나고 새로운 현감이 부임했다는 소식이었지요. 그리고 세자의 행차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렸어요. 월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쓸쓸히 미소 지었어요. 강산이, 아니, 세자가 약속을 지킨 것이지요. 그날 밤 월하는 달빛 아래 앉아서 옛날을 생각했어요. 호리병이 깨진 그날부터 시작된 20날간의 꿈 같은 시간이었지요. 정녕 꿈결 같았구나. 월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느꼈던 소중한 경험이었으니까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빛이 마치 강산의 맑은 눈빛 같았지요. 월하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세자와 평민인 자신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있었으니까요. 몇 년 후, 월하는 마침내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했어요.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 상인이었지요. 행복한 삶이었지만 가끔 달밤이면 강산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훗날 세자가 왕이 되어 조선을 태평성대로 이끌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월하는 가슴 한구석이 뿌듯했어요. 자신이 알던 그 순진하고 착한 강산이 훌륭한 임금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지요. 세월이 흘러 월하가 할머니가 되었을 때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할머니, 그래서 그 왕자님은 어떻게 되었어요? 왕자님은 훌륭한 왕이 되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셨단다. 그럼 할머니는? 할머니는 평생 그분을 잊지 않고 살았단다. 월하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에필로그 영원한 기억. 이 이야기는 한때 진실로 있었던 일이라 전해져 내려와요. 호리병 하나가 맺어준 인연,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이별의 이야기지요. 사람들은 말해요. 진정한 사랑이란 가질 수 없기에 더욱 아름답다고. 월하와 강산의 사랑도 그러했어요. 비록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지요. 운명이란 참으로 신기한 것이에요. 한순간의 우연한 만남이 평생의 추억이 되기도 하고 짧은 인연이 영원한 사랑이 되기도 하지요. 월하는 평생 그날의 기억을 간직했어요. 강산의 맑은 눈빛, 따뜻한 손길, 그리고 해맑은 웃음소리를. 그것들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왕이 된 강산도 가끔은 그 시절을 그리워했을 거예요.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작은 기와집과 자신을 한 명의 남자로 사랑해준 월아가 있었을 거예요. 사랑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두 사람의 사랑은 비록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서로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후일담이 있답니다. 월아가 할머니가 된 어느 날, 한 늙은 행상이 그녀를 찾아왔어요. 그는 예전에 호리병을 판 바로 그 행상이었지요. 마님,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예전에 호리병을 파신,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어쩐 일로? 실은 그 호리병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행상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호리병은 사실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진짜 신선이 쓰던 것으로 운명의 실을 엮어주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전해져요. 그럼 우리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호리병이 깨지면서 그 안에 담긴 운명의 기운이 두 분을 이어준 것이지요. 월아는 깜짝 놀랐어요.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마님도 그 진실을 알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셨으니까요. 행상은 작은 주머니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이것은 그 호리병의 마지막 조각이에요.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라요. 월아가 주머니를 열어보니 푸른 빛을 내는 작은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그 빛을 보는 순간 예전의 기억들이 생생히 되살아났지요. 그분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훌륭한 왕이 되어 백성들을 위해 애쓰고 계셔요. 그리고 가끔은 마님을 그리워하신다고 들었어요. 행상의 말에 월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분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진정한 사랑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 법이에요. 행상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신선처럼 홀연히 나타났다가 홀연히 사라진 것이지요. 그날 밤 월아는 그 조각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디선가 바람에 실려온 듯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마치 강산의 체온 같은 따뜻한 향기였지요. 아직도 연결되어 있는 걸까? 월아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 조각을 가슴에 품고 평생 간직했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월아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조각은 신기하게도 하늘로 날아올라 별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별은 지금도 밤하늘에서 반짝이며 세상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 별을 사랑별이라고 부르며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그 별을 보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별빛 아래에서는 신분의 차이도 시간의 간격도 모두 사라진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달빛 아래 호리병의 이야기는 끝이 나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월아와 강산의 사랑은 비록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후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깊은 의미를 전해주기 위해서예요. 첫째, 진정한 사랑의 힘에 대해서예요. 월아와 강산의 사랑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었어요. 왕세자와 평민이라는 하늘과 땅만큼 다른 신분이었지만 사랑 앞에서는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였을 뿐이지요. 이것이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사랑은 모든 경계를 허물고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힘이 있어요. 둘째, 순간의 소중함이에요. 그들이 함께 보낸 시간은 겨우 20날이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평생의 보물이 되었지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소중한 순간들이 있어요.
길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셋째, 아름다운 포기에 대해서예요. 월화와 강산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헤어졌지요. 때로는 붙잡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어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넷째, 기억의 힘이에요. 두 사람은 헤어졌지만 서로를 잊지 않았어요. 그 기억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고 삶의 위안이 되었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헤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답니다. 다섯째, 운명에 대한 믿음이에요. 호리병이 깨진 것도 두 사람이 만난 것도 모두 운명이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운명적인 만남들이 있지요. 그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여섯째, 희망의 메시지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하늘의 별이 되어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은 희망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우리 곁에 있다고 믿는 것은 큰 위안이 되지요. 이 이야기는 또한 조선시대의 문화와 정서를 보여주기도 해요.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도 사랑은 존재했고 그 사랑의 아름다움은 시대를 뛰어넘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월화의 당당함과 강산의 순수함은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용기를 줘요. 월화처럼 먼저 마음을 표현하는 용기, 강산처럼 상대방을 위해 물러서는 용기, 그리고 두 사람 모두처럼 아름답게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용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현실과 이상의 조화에 대해서도 말해줘요. 두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이상적으로는 영원히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요? 오늘날에도 월화와 강산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신분의 차이 대신 다른 장벽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호리병 대신 다른 인연의 고리가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본질은 같아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아름답게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호리병을 찾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호리병이 깨지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요. 월화와 강산처럼 용기 있게 사랑하고 아름답게 기억하는 그런 사랑을 하시기 바라요.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고 영원히 간직하는 것이라는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우기를 바라요.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월화와 강산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들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에도 축복이 되기를 바라며 이 옛날 이야기를 마쳐요. 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때는 조선 중엽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고을에 유리라는 젊은 의녀가 있었사옵니다. 나이 22의 그녀는 관아에서 일하며 백성들의 병을 고치는 일에 정성을 다하였는데 특히 약초에 발가 산의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었더이다. 유리의 집안은 대대로 의술을 업으로 삼아온 문중이었사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의술이 아버지를 거쳐 유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었는데 특히 유리는 여는 남자 의원 못지않은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더이다. 허허, 이 계집아이가 바늘 하나로 온갖 병을 고친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고을 원님조차 유리의 실력을 인정하여 관아에서 일하게 하였고 유리는 그 신임에 보답하고자 날마다 정성을 다해 환자들을 돌보았사옵니다. 유리의 용모 또한 범상치 않았더이다. 키는 여느 여인보다 조금 크고 얼굴은 달걀처럼 고우며 눈은 맑은 샘물 같고 코는 오똑하며 입술은 앵두 같았사옵니다. 더욱이 그녀의 손은 가늘고 길어서 침을 놓을 때마다 마치 선녀가 구름 위에서 춤을 추는 듯 우아했더이다. 오늘은 반드시 천년근 인삼을 구해야 하리라. 그날 아침 유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하였느니라. 치마저고리는 소박하되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는 댕기로 단정히 묶은 뒤 허리에는 양낭을 둘러매었사옵니다. 양낭 안에는 갖가지 도구들이 들어있었더이다. 약초를 캐는 작은 호미, 독을 다스리는 응급약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은침 한 쌈이 비단보자기에 쌓여 있었사옵니다. 이 은침들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갑으로 천년 묵은 은으로 만들어져 어떤 도끼도 감별해낼 수 있는 신묘한 물건이었더이다. 어머니, 저 다녀오겠어요.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산짐승들이 많으니 해가 지기 전에는 꼭 돌아와야 한다. 어머니의 당부를 뒤로하고 유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사옵니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상쾌했고 새들의 지저김이 그녀의 기분을 더욱 좋게 만들었더이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드니 온갖 꽃들이 만발한 봄의 절경이 펼쳐졌사옵니다. 진달래는 분홍빛으로 산을 물들였고 개나리는 노란 꽃송이를 자랑하며 바람에 흔들렸더이다. 허허, 올해 봄은 유난히 아름답구나. 유리는 혼자 중얼거리며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였느니라.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하였는데 오랜 세월 이 산을 오르내린 덕분에 험한 바위길도 평지처럼 걸을 수 있었사옵니다. 한참을 오르니 첫 번째 약초밭이 나타났더이다. 그곳에는 도라지와 더덕이 자라고 있었는데 아직 때가 이르다 판단한 유리는 그냥 지나쳤사옵니다. 도라지는 가을에 캐야 약효가 좋지. 더 깊숙이 들어가니 두 번째 약초밭이 있었사옵니다. 이곳에는 당귀와 청궁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유리는 그 중에서 가장 실한 것들만 골라 조심스레 캐내었더이다. 당귀는 여인의 피를 맑게 하고 청궁은 머리의 아픔을 다스리지. 하나하나 정성스레 캐낸 약초들을 양낭에 담으며 유리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약초의 효능을 되새겼사옵니다. 산중턱을 지나 더욱 깊숙한 곳으로 들어서니 온갖 진귀한 약초들이 눈에 띄었느니라. 황기와 감초 그리고 귀한 오미자까지 유리는 하나하나 정성스레 캐내며 양낭에 담았는데 그 솜씨가 얼마나 정교한지 풀 한 포기도 상하지 않게 채취하였더이다. 이제 인삼만 구하면 되겠구나.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유리는 큰 바위가 서 있는 곳에 다다랐사옵니다. 그곳은 예로부터 좋은 인삼이 자란다고 소문난 곳이었는데 과연 바위 틈 사이로 붉은 열매를 단 인삼 한 뿌리가 눈에 띄었더이다. 어머나, 이렇게 큰 인삼이. 유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사옵니다. 그 인삼은 적어도 수십 년은 자란 것으로 보였는데 뿌리의 모양이 사람 형상을 하고 있어 더욱 귀해 보였더이다. 이런 인삼이라면 어떤 중병이라도 고칠 수 있겠어. 유리는 조심스레 호미를 들어 인삼 주변의 흙을 파기 시작하였느니라. 인삼은 조금이라도 상하면 약효가 떨어지므로 마치 아기를 다루듯 세심하게 캐내야 했사옵니다. 유리가 인삼을 절반쯤 캐내었을 때였사옵니다. 바위 뒤편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더이다. 처음엔 바람소리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들어보니 분명 사람의 신음이었느니라.
유리는 조심스레 바위를 돌아가 보았는데 그곳에는 26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사내가 쓰러져 있었사옵니다. 이런, 이 사람이 어찌 일이 되었나? 사내는 의식을 잃은 채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특히 다리 부분에는 붉은 도끼가 퍼져 있었더이다. 유리는 즉시 그가 독초를 잘못 먹었거나 독충에 물린 것임을 알아차렸사옵니다. 사내의 용모를 자세히 살펴보니 비록 머슴의 차림새를 하고 있으나 범상치 않은 인상이었더이다. 키는 장대하고 어깨는 넓으며 얼굴은 검게 그을렸으나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준수했사옵니다. 특히 굳게 담은 입술과 고든 코는 의지가 강한 사람임을 보여주었더이다. 서둘러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리라. 유리는 먼저 사내의 맥을 짚어보았느니라. 맥이 가늘고 빨라 위급한 상황임을 확인한 그녀는 양낭에서 해독초를 꺼내어 입에 씹어 으깨어 상처 부위에 발랐더이다. 어서 도끼가 빠져나가라. 유리는 정성을 다해 사내를 돌보았사옵니다. 해독초의 즙을 상처에 바르고 도끼가 퍼지지 않도록 주변 혈자리를 눌러주기도 하였더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사옵니다. 해독초를 바르자 붉은 도끼는 사라졌으나 사내의 몸에는 다른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더이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하더니 온몸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왔느니라. 더욱 놀라운 것은 하체의 그 물건이 마치 살아 숨쉬는 듯 꿈틀거리며 점점 더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이었사옵니다. 이는 단순한 독이 아니로구나. 유리는 당황하였으나 의녀로서의 사명감이 앞서 더 자세히 살펴보았더이다. 사내의 맥을 다시 짚어보니 맥이 뜨겁고 빨라서 마치 불덩이가 몸속에서 타오르는 것 같았사옵니다. 이것은 혹시 진양초가 아닌가? 진양초는 산중에 자라는 희귀한 풀로 모양이 아름다워 꽃으로 착각하고 따먹는 사람이 종종 있었더이다. 하지만 이를 섭취하면 온몸의 양기가 치솟아 위험한 상태가 되는 무서운 독초였사옵니다. 큰일이로구나. 이대로 두면 양기가 터져서 죽을 수도 있어. 유리는 급히 사내를 가까운 곳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하였더이다. 다행히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옛 사냥꾼들이 사용하던 움막이 있음을 기억해내었사옵니다. 저기 움막까지만 데려가면 유리는 사내를 업으려 했으나 자신보다 훨씬 큰 남자를 업기에는 역부족이었더이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사옵니다. 생명이 위험한 환자를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으차차차. 유리는 온 힘을 다해 사내를 일으켜 세웠사옵니다. 다행히 사내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은 아니어서 반쯤 정신을 차린 상태로 유리의 부축을 받으며 걸을 수 있었더이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해요. 유리는 사내를 부축하며 천천히 움막을 향해 걸어갔사옵니다. 사내의 몸에서 나는 남성적인 냄새와 뜨거운 체온이 유리의 마음을 어지럽혔지만 그녀는 의녀로서의 사명감으로 그런 마음을 억누르려 애썼더이다. 이 사내의 이름은 창수였사옵니다. 그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부잣집인 서영감 댁의 머슴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성품이 성실하고 정직하여 주인의 신임을 받고 있었더이다. 창수의 집안은 원래 양반이었으나 조부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몰락하여 지금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창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묵묵히 일에 정진하며 언젠가는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더이다. 창수야, 내가 산에 가서 영지버섯을 구해다 줄 수 있겠느냐? 그날 아침 서영감이 창수를 불러 부탁을 하였사옵니다. 서영감의 마님이 오랜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한 도사가 영지버섯을 다려 먹이면 나을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더이다.
예, 주인마님. 반드시 구해오겠사옵니다. 창수는 흔쾌히 승낙하고 산으로 향하였느니라. 그는 평소에도 땔감을 구하러 산에 자주 올라가서 산길을 잘 알고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영지버섯은 아무 곳에나 자라는 것이 아니었더이다. 깊은 산속 습한 곳에서만 자라는 귀한 약재였기에 창수는 평소보다 훨씬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야 했사옵니다. 영지버섯,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참을 헤매던 창수는 목이 마르기 시작하였느니라. 마침 근처에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서 물을 마시려 했는데 시냇가에 예쁜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사옵니다. 이런 예쁜 꽃이 있네. 그 꽃은 연분홍빛으로 마치 복숭아꽃처럼 아름다웠더이다. 창수는 무심코 그 꽃을 따서 입에 넣고 씹어 먹었는데 단맛이 나서 더 많이 먹고 싶어졌사옵니다. 맛도 좋고 향기롭구나. 하지만 그 꽃이 바로 무서운 독초인 진양초였던 것이더이다. 창수가 그것을 모르고 먹은 지 1시간쯤 지나자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사옵니다. 먼저 얼굴이 화끈거리더니 온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였느니라. 그리고 하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상한 감각이 몰려왔더이다. 이게 무슨 일인가? 창수는 당황하여 시냇물에 얼굴을 담그고 열을 식히려 했으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사옵니다. 마침내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고 그때 마침 지나가던 유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더이다. 유리는 힘겹게 사내를 업고 움막에 도착하였느니라. 움막은 옛날 사냥꾼들이 사용하던 곳으로 돌로 쌓은 벽과 나무로 만든 지붕이 있는 작은 오두막이었사옵니다. 움막 안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었으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더이다. 벽 한쪽에는 옛 사냥꾼들이 사용하던 화덕이 있었고 바닥에는 집단이 깔려 있었사옵니다. 우선 이곳을 정리해야겠어. 유리는 서둘러 바닥을 정리하고 사내를 눕힌 뒤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갔사옵니다. 화덕에 불을 지펴 움막 안을 따뜻하게 만들고 정수리에 놓여진 항아리에서 깨끗한 물을 떠왔더이다. 사내의 상태를 다시 살펴보니 더욱 심각해 보였사옵니다.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으며 온몸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더이다. 특히 하체의 그 물건은 계속해서 꿈틀거리며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사옵니다. 이 증상, 분명 진양초를 잘못 섭취한 것이로구나. 진양초는 산중에 자라는 희귀한 풀로 잘못 먹으면 온몸의 양기가 치솟아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었더이다. 유리는 옛 의서에서 읽었던 내용을 떠올리며 대응책을 강구하였느니라. 음기를 보충하여 양기와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하리라. 유리는 양낭에서 은침을 꺼내어 사내의 혈자리를 찾기 시작하였사옵니다. 하지만 사내의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그녀의 마음에는 묘한 떨림이 일어났더이다. 비록 의녀의 몸이라 하나 젊은 총각의 건장한 몸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늘 어찌 마음이 평온하겠는가. 더구나 사내의 용모가 범상치 않아 눈썹은 검고 진하며 코는 우뚝하고 입술은 붉었사옵니다. 창수의 몸은 오랜 노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었더이다. 어깨는 넓고 가슴은 두텁며 팔과 다리의 근육들이 조화롭게 발달해 있어서 마치 조각상을 보는 것 같았사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치료에만 집중하자. 유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첫 번째 침을 놓았느니라. 백회열에 침이 들어가자 사내의 몸이 살짝 떨었고 두 번째 침을 단전에 놓자 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였더이다. 사내가 작은 신음을 흘렸사옵니다. 유리는 그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계속해서 침을 놓아나갔더이다. 세 번째 침은 심장 근처의 혈자리에, 네 번째 침은 배꼽 아래 단전에, 하지만 하체의 그 물건은 여전히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고 유리는 마지막 방법을 써야 함을 깨달았사옵니다. 그것은 스승에게서 배웠지만 한 번도 실행해 본 적 없는 비밀스러운 치료법이었더이다. 유리의 스승은 혜정이라는 여의원이었사옵니다. 그녀는 궁중에서 일하다가 어떤 사연으로 인해 민간으로 나온 뛰어난 의원이었는데 특히 남녀 간의 음양 조화에 관한 의술에 능했더이다. 유리야, 의원이 되려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어야 한다. 부끄럽다고 피하면 안 되느니라. 혜정은 유리에게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음양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었사옵니다. 진양초 중독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양기가 너무 치솟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 그때 스승이 가르쳐준 치료법이 바로 특별한 약초를 태워서 그 연기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확한 혈자리에 침을 놓아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더이다. 하지만 이 치료법은 의원과 환자 사이에 특별한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 유리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에 와서야 스승의 말뜻을 알 것 같았사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사내가 천천히 눈을 떴사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으나 곧 자신을 돌보고 있는 유리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더이다. 촛불 하나가 켜진 어두운 움막 안에서 유리는 마치 관음보살처럼 자비로운 모습으로 창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사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부드러운 촛불에 비쳐 더욱 아름답게 보였고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린 모습은 신비로워 보였더이다. 이곳이 어디옵니까? 그리고 낭자님은? 창수는 목소리가 잠겨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사옵니다. 유리는 물그릇을 가져다가 창수의 입술에 대어 주었더이다. 천천히 드세요. 여기는 산중의 움막이 없고 저는 관아의 의녀 유리라고 하오. 창수는 목을 축인 후에야 제대로 말할 수 있었사옵니다. 그는 유리의 친절한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에 감동하였더이다. 소인을 구해주셨나이까? 산에서 쓰러져 계시는 걸 발견했어요. 독초를 잘못 드신 것 같더라고요. 창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아직 기력이 회복되지 않아 다시 누웠더이다. 그제서야 자신의 상황을 파악한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느니라. 소인은 창수라고 하옵니다. 서영감 댁의 머슴으로 일하고 있사옵는데 주인마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영지버섯을 구하러 산에 올랐다가 일이 되었나이다. 영지버섯을 구하러 오셨다가 혹시 이상한 풀을 드시지 않으셨나요? 창수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하였사옵니다. 자신의 무지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부끄러웠더이다. 그게 목이 너무 말라서 물가에서 본 풀을 씹어 먹었는데 그 후부터 몸이 이상해졌사옵니다. 하체에 그것이 가라앉지 않고 창수는 마지막 말을 하며 더욱 얼굴이 빨갛게 되었사옵니다. 유리도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으나 의녀로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더이다. 진양초를 잘못 드신 것 같아요.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으니 더 치료가 필요하오. 그때 창수의 눈과 유리의 눈이 마주쳤사옵니다. 촛불 하나가 켜진 어두운 움막 안에서 두 젊은 남녀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정서가 흘렀더이다. 창수는 유리의 아름다운 눈동자에 빠져들 것 같았고 유리는 창수의 진실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사옵니다. 유리 낭자님. 창수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마치 찬송가처럼 아름다웠더이다. 유리는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답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사옵니다. 네, 창수님.
유리도 그의 이름을 불러보았느니라.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겨났고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지낸 것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흘렀더이다. 낭자님께서 아니었다면 소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괜찮아요. 이것이 의녀의 도리니까요. 하지만 유리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의무감 이상의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사옵니다. 이 낯선 남자에게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더이다. 창수도 마찬가지였사옵니다. 유리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더이다.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세상에 있다니. 창수는 평생 머슴살이만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고운 여인을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었사옵니다. 더구나 그녀가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니 감사함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솟구쳤더이다. 유리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샘물처럼 시원했사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마음이 창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더이다. 나 같은 미천한 머슴이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는 것일까? 창수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며 마음 한편으로는 슬퍼했사옵니다. 하지만 유리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순수한 사랑의 감정이 가득했더이다. 창수의 증상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사옵니다. 유리는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일반적인 침술로는 진양초의 독을 완전히 해독할 수 없음을 깨달았더이다. 옛 의서에 기록된 그 방법을 써야 하는가? 유리가 떠올린 것은 스승으로부터 들은 비밀스러운 치료법이었사옵니다. 음양의 기운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약초를 태워 그 연기를 마시게 하고 정확한 혈자리에 침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더이다. 하지만 이 치료법은 매우 위험하기도 했사옵니다. 자칫하면 의원과 환자 사이에 원치 않는 감정이 생길 수 있고 치료 과정에서 서로의 몸이 밀접하게 접촉해야 하기 때문이더이다. 창수님, 제가 지금부터 하는 치료는 조금 특별한 방법이옵니다. 혹시 놀라시더라도 끝까지 참으셔야 해요. 유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조심스럽게 말하였느니라. 창수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말투에서 무언가 심각함을 느꼈사옵니다. 유리 낭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사옵니다. 창수의 대답에서 유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느낄 수 있었더이다. 유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준비를 시작하였사옵니다. 유리는 양낭에서 보랏빛 꽃을 꺼내어 움막 한쪽에서 태우기 시작하였느니라. 이 꽃은 음화라고 불리는 신비한 약초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의 기운을 순환시키는 효과가 있었사옵니다. 곧 달콤하면서도 몽환적인 향기가 움막 안을 가득 채웠고 보랏빛 연기가 피어올랐더이다. 그 향기는 마치 천상의 향기 같아서 맞는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사옵니다. 이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세요. 몸의 기운이 안정될 것이옵니다. 창수가 연기를 들이마시자 그의 눈동자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하였고 온몸의 감각이 더욱 예민해졌사옵니다. 평소보다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고 유리의 목소리도 더욱 아름답게 들렸더이다. 유리 역시 같은 연기를 마시며 평소보다 마음이 차분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설렘을 느꼈사옵니다. 보랏빛 연기는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일깨웠더이다. 이제 마지막 침을 놓겠어요. 조금 아플 수 있으니 꼭 참으세요.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은침을 들어 창수의 하복부를 향하였느니라. 그곳은 남자의 가장 은밀한 부분 근처의 혈자리였기에 그녀의 마음에도 큰 용기가 필요했사옵니다. 유리 낭자님, 괜찮사옵니다. 저를 믿으셔도 되옵니다.
창수의 말에 유리는 용기를 얻었사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정확한 혈자리를 찾아 침을 놓기 시작하였더이다. 침이 들어가는 순간 창수는 온몸을 떨며 신음을 흘렸더이다. 그 소리는 고통의 신음인지 안도의 신음인지 알 수 없었으나 분명한 것은 그의 몸에서 뜨거운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사옵니다. 아. 창수의 신음소리는 움막 안에 울려 퍼졌고 유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느니라. 보랏빛 연기 속에서 두 사람의 호흡은 점점 가빠졌고 움막 안의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더이다. 유리는 창수의 몸에 놓인 침들을 조절하며 그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사옵니다. 침이 놓인 부위마다 작은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창수의 얼굴색이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더이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유리는 마지막 침을 창수의 단전에 놓았사옵니다. 그 순간 창수의 몸에서 뜨거운 기운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그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더이다. 마침내 창수의 하체가 진정되기 시작하였고 그의 얼굴색도 정상으로 돌아왔사옵니다. 유리도 치료가 끝났음을 확인하고는 침을 뽑으며 말하였느니라.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하룻밤은 더 쉬셔야 해요. 창수는 유리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더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사옵니다. 유리 낭자님, 소인의 목숨을 구해주셨사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괜찮아요. 이것이 의녀의 도리이니까요. 하지만 유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단순한 의무감 이상의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사옵니다. 치료 과정에서 창수와 나눈 눈빛들, 그리고 그의 진심 어린 신뢰에 그녀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더이다. 보랏빛 연기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는 대화를 나누었사옵니다. 움막 밖에서는 밤새 풀벌레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소리가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감성적으로 만들었더이다. 보랏빛 연기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가운데 움막 밖에서는 풀벌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사옵니다. 창수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으나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하고 서로를 의식하며 누워 있었더이다. 촛불이 깜빡거리는 움막 안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은 온갖 감정들로 복잡했사옵니다. 유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고 있었고 창수는 옆에서 자신을 돌봐주는 유리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더이다. 유리 낭자님, 창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했더이다. 네, 무엇이라도 말씀하세요. 유리도 몸을 돌려 창수를 바라보았느니라.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진지하면서도 어딘가 수줍어 보였사옵니다. 소인이 부끄러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창수의 말에 유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느니라. 말씀해보세요. 창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하였사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더이다. 낭자님을 처음 본 순간 소인은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알았사옵니다. 어찌 이리 아름다우실 수가. 그리고 저를 구해주시는 모습은 마치 관음보살 같았어요. 유리는 얼굴이 화끈거렸으나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더이다. 아무도 자신을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사옵니다. 창수님도 처음 배웠을 때부터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유리의 솔직한 대답에 창수는 깜짝 놀랐사옵니다. 자신 같은 미천한 머슴을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창수님의 눈빛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유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더이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사옵니다. 촛불이 깜빡거리는 가운데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지낸 것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흘렸더이다. 유리낭자님, 소인 같은 미천한 머슴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송구스럽사옵니다만 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계속 말하였느니라. 낭자님께 특별한 마음을 품게 되었사옵니다. 처음엔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신분이 무엇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요. 유리가 창수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하였사옵니다. 창수는 깜짝 놀랐더이다. 양반과 규수도 아닌 것이 의녀라는 관직을 가진 유리가 신분을 초월한 말을 하다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저도 그저 백성의 딸일 뿐이에요. 다만 운이 좋아 의술을 배울 기회가 있었을 뿐이지요. 창수의 마음에는 따뜻한 감동이 밀려왔사옵니다. 그동안 자신의 신분 때문에 주눅들어 살았던 그에게 유리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더이다. 낭자님, 아니 유리님, 소인의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나요? 창수가 유리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물었사옵니다. 유리는 한참을 침묵하였다가 조심스레 대답하였느니라. 저도 창수님께 특별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 처지가 어떻든 상관없사옵니다. 진심만 있다면 충분해요. 창수의 말에 유리는 마음이 더욱 흔들렸사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실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더이다. 창수님, 정말 저 같은 여자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사옵니다. 유리님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량한 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진실한 마음을 나누었사옵니다. 밖에서는 밤새 풀벌레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소리가 두 사람의 고백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더이다. 유리는 지금까지 연애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사옵니다. 어려서부터 의술 공부에만 매진했고 관아에서 일하게 된 후로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더이다. 하지만 창수를 만나고 나서 그녀의 마음에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사옵니다. 그의 진실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자꾸만 마음에 떠올랐고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더이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인가? 유리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사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창수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었더이다. 창수는 유리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사옵니다. 자신 같은 미천한 머슴을 좋아해 준다니 꿈만 같았더이다. 반드시 유리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창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하였느니라. 비록 지금은 남의 집 머슴이지만 언젠가는 당당하게 유리에게 청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더이다. 비록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사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하였사옵니다. 창수는 주인에게 돌아가 영지버섯을 구했다고 보고해야 했고 유리는 관아에서 기다리고 있을 환자들을 돌봐야 했더이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유리님도 몸조리 잘하시고요. 두 사람은 아쉬운 마음을 억누르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사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라 예전처럼 어색하지는 않았더이다. 창수는 움막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사옵니다. 유리가 움막 입구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더이다. 아침 햇살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사옵니다. 유리도 창수가 산길을 내려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느니라. 그의 씩씩한 걸음걸이와 넓은 어깨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아쉬웠더이다. 두 사람이 움막을 나서려던 바로 그때였사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느니라. 비가. 처음엔 가랑비 정도였지만 곧이어 세찬 폭우가 쏟아져 내렸사옵니다. 산길은 금세 진흙탕이 되었고 시야는 흐려져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더이다. 이 비로는 길을 갈 수가 없겠어요. 다시 움막으로 들어가야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움막으로 피신하였느니라. 하지만 이번에는 어색함보다는 왠지 반가운 마음이 들었사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더이다. 유리의 옷은 몸에 달라붙어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드러냈고 창수의 젖은 머리칼은 그를 더욱 남성적으로 보이게 했사옵니다. 옷이 다 젖었네요. 감기 들까봐 걱정이에요. 유리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창수는 화덕에 불을 지펴 움막 안을 따뜻하게 만들었더이다. 이렇게 하면 금세 말릴 수 있어요. 창수의 세심한 배려에 유리는 감동하였느니라. 그들은 불 앞에 앉아 젖은 옷을 말리며 비소리를 들었사옵니다.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는 건 아닐까요? 창수의 말에 유리는 살며시 웃었더이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앉아있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가 흘러싸옵니다. 이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사이라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더이다. 유리님, 창수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싸웁니다. 유리는 잠시 망설였으나 그 손을 피하지 않았더이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느니라. 어젯밤은 정말 치료였을 뿐인가요? 창수의 물음에 유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사옵니다. 그녀도 어젯밤 치료 과정에서 느꼈던 묘한 감정들을 부정할 수 없었더이다. 그게 그렇다면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 걸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환자로만 생각했는데 유리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사옵니다. 창수는 그녀의 진실한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더이다. 그럼 우리 둘 다 마음이 같다는 뜻이군요.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진실한 마음을 나누었사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움막 안의 두 사람에게는 그 소리마저 낭만적으로 들렸더이다. 창수님, 네, 유리님, 저희 이래도 괜찮을까요? 유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창수는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아싸웁니다. 괜찮고 말고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데요. 창수는 유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느니라. 유리도 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편안해졌사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더이다. 창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유리는 의술을 배우며 겪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사옵니다. 저는 언젠가 큰 약방을 차리는 것이 꿈이에요. 정말 멋진 꿈이네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창수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자립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창수의 말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린 유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사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졌더이다. 비록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과 희망을 나누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였더이다. 이튿날 아침 비가 그치자 두 사람은 정말로 헤어져야 했사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더이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라
이별의 아쉬움보다는 다시 만날 기대감이 더 컸사옵니다. 유리님, 저는 이 근처 서영감 댁에 머물고 있사옵니다. 종종 약초를 구하러 이 산에 올 텐데. 창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사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설렘이 담겨 있었더이다.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약초를 캐러 올라와요. 혹시 유리도 창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대답하였느니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사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더이다. 그럼 이 움막에서 가끔 만날 수 있겠군요. 네, 그러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만남에 대해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사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되 서로가 약초를 구하러 올 때마다 이 움막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더이다. 창수는 유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사옵니다. 그것은 산에서 찾은 예쁜 돌멩이였는데 햇빛에 반짝이는 것이 마치 보석 같았더이다. 별것 아니지만 저를 기억해달라는 뜻이에요. 그 돌멩이는 평범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신비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사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 같았더이다. 유리는 그 돌을 소중히 받아 품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리고 자신도 창수에게 줄 것을 꺼내었사옵니다. 저도 창수님께 드릴 게 있어요. 유리가 건넨 것은 작은 약초 주머니였사옵니다. 그 안에는 몸에 좋은 약초들이 들어 있었는데 특히 기력을 보강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귀한 약재들이 포함되어 있었더이다. 이걸 몸에 지니고 계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유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사옵니다. 저를 생각날 때마다 향을 맡아보세요. 그 주머니에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났는데 유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향과 같은 것이었더이다. 창수는 그 향기를 맡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선물을 받으며 진심 어린 인사를 나누었사옵니다. 그럼 또 만나요. 네, 꼭 다시 만나요. 창수는 유리의 손을 잠시 잡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놓았사옵니다. 유리도 아쉬운 마음을 억누르며 그를 배웅하였더이다. 이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사옵니다. 창수는 서영감 댁으로, 유리는 관하로. 창수가 서영감 댁에 돌아왔을 때 주인은 그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하였사옵니다. 창수야, 영지버섯은 구했느냐? 예, 주인마님. 다행히 구할 수 있었사옵니다. 창수는 산에서 우여곡절 끝에 찾은 영지버섯을 주인에게 드렸더이다. 서영감은 그것을 보고 매우 만족해하였사옵니다. 허허, 이런 좋은 영지버섯을 구해오다니. 수고 많았다. 별 말씀을요. 마님의 병이 나으시는 것이 중요하사옵니다. 그날부터 창수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사옵니다. 일에 더욱 정성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약초에 대한 관심도 보이기 시작했더이다. 주인마님, 소인이 약초에 대해 더 배워도 될까요? 약초를 왜 갑자기? 마님의 병을 고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서영감은 창수의 적극적인 모습에 감동하였사옵니다. 그는 창수에게 약초에 관한 책들을 빌려주고 마을의 약방에 가서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더이다. 창수는 틈틈이 약초 공부를 하며 유리와의 다음 만남을 기다렸사옵니다.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고 언젠가는 그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더이다. 유리가 관아에 돌아왔을 때 동료들은 그녀의 달라진 모습을 알아차렸사옵니다. 유리야,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냐? 그런가요? 산에서 좋은 약초를 많이 구해서 그런가 봐요. 유리는 자신의 비밀을 감추며 대답하였더이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에 없던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사옵니다. 그날부터 유리는 일에
더욱 열정을 보이기 시작하였느니라.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도 더 정성을 다했고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는 데도 적극적이었사옵니다. 유리의녀가 요즘 부쩍 실력이 늘었구나. 고울 원님도 유리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더이다. 유리는 창수와의 만남이 자신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더이다. 오히려 이제 시작일 뿐이었사옵니다. 그날 이후 창수는 자주 약초를 구하러 산에 올랐고 유리도 관아의 일을 핑계로 종종 산중을 찾았사옵니다. 두 사람은 움막에서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때로는 함께 약초를 캐며 시간을 보냈더이다. 약속한 지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움막에서 다시 만났사옵니다. 서로를 보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더이다. 유리님,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창수님.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맞이하였느니라. 그들은 움막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사옵니다. 창수는 유리에게 자신이 공부한 약초 지식을 자랑하였고 유리는 그의 열정에 감동하였더이다. 정말 많이 공부하셨네요. 이제 웬만한 약초는 다 아시겠어요. 유리님께 배우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날 유리는 창수에게 약초 채취 방법을 더 자세히 가르쳐 주었사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 이곳저곳을 다니며 약초를 캤더이다. 여름이 되자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사옵니다. 더운 날씨에는 시냇가에서 발을 담그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도시락을 나누어 먹기도 하였더이다. 창수님, 이 계곡물이 정말 시원해요. 그러게요. 유리님과 함께 있으니 더욱 시원한 것 같아요. 창수는 유리에게서 약초에 대한 지식을 배워 점점 더 훌륭한 약초꾼이 되어갔고 유리는 창수의 순박하고 성실한 마음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사옵니다. 가을이 되자 두 사람은 단풍 구경을 하며 산책을 즐겼더이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은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사옵니다. 유리님, 이 단풍잎처럼 우리 사랑도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이미 충분히 아름다워요, 창수님. 겨울이 되어 눈이 내리는 날에도 두 사람은 변함없이 움막에서 만나 사랑을 확인하였느니라. 추운 날씨에는 움막에서 불을 피우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사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창수는 동네에서 소문난 약초꾼이 되었사옵니다. 여러 집에서 그의 약초를 구하려고 했고 서영감도 창수의 능력을 인정하여 더 좋은 대우를 해주었더이다. 창수야, 내가 이렇게 약초에 능하다니 놀랍구나. 주인마님 덕분이옵니다. 하지만 창수는 모든 것이 유리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사옵니다. 그녀가 가르쳐준 지식과 격려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더이다. 유리도 창수와의 만남을 통해 더욱 성장하였사옵니다. 그와 함께 산에서 직접 약초를 캐며 자연에서 배운 지식들이 그녀의 의술을 한 단계 발전시켰더이다. 유리 의녀의 실력이 나날이 늘어가는구나. 고울 원님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유리는 창수와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렸사옵니다. 그와의 사랑이 그녀에게 새로운 영감과 활력을 주었던 것이더이다. 봄이 다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지도 1년이 되었사옵니다. 그들은 그날을 기념하여 특별한 만남을 가졌더이다. 창수님, 벌써 1년이 되었네요. 그러게요.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가서 그때를 회상하였사옵니다. 창수가 진양초에 중독되어 쓰러져 있던 곳, 유리가 그를 구해준 그 장소에서 그때 유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다행히 우리가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였사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들의 사랑은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더이다. 창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리님.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아요. 두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하였사옵니다. 비록 세상에 공개할 수는 없는 사랑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더이다. 언젠가는 당당하게 세상에 우리 사랑을 알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유리님. 제가 더 노력해서 당신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어요. 창수의 다짐을 들은 유리는 가슴이 뭉클해졌사옵니다. 그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아는 그녀는 그 약속이 허황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더이다. 사람들은 몰랐사옵니다. 마을의 성실한 약초꾼 창수와 관아의 젊은 의녀 유리가 깊은 산중의 움막에서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산의 나무들과 바람과 구름들은 모두 알고 있었더이다.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지를.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사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해도 두 사람의 진심을 막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몇 년이 더 흘러 창수는 마침내 독립하여 자신만의 약방을 차릴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유리의 도움과 격려, 그리고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더이다. 유리님, 드디어 제 약방을 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창수님. 항상 믿고 있었어요. 비록 두 사람은 여전히 비밀스러운 연인으로 남아 있었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사옵니다. 창수는 훌륭한 약초꾼으로, 유리는 뛰어난 의녀로. 그들의 사랑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타오르고 있었더이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산중의 움막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사랑의 성지가 되었사옵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산중에서 벌어진 의녀와 머슴의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이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분과 격식을 따지며 살아가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더이다. 유리와 창수의 사랑처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들은 비록 세상의 시선 때문에 숨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사랑의 순수함과 진실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사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연한 만남이 어떻게 운명적인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더이다. 유리가 창수를 구해준 것은 단순한 의녀로서의 의무였지만 그 과정에서 피어난 사랑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사옵니다. 비록 그들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산과 바람과 구름이 증인이 되어 그 아름다운 사랑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진실한 사랑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오. 허허허,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또 있을까 싶사옵니다만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비밀스러운 사랑들이 꽃피고 있을 것이니 그 모든 사라들이 유리와 창수의 사라처럼 아름답고 순수하기를 바랍니다.